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국회직 8급 1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좀 많고 오늘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게 되고, 신고, 신청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신고, 신청의 요건이 조금 차이가 났었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포함되어 있고, 수리를 위한 신고는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신청권, 그리고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 같은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은 아니고, 요거는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절차적 요건까지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고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신고인데,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도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 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보겠지만, 그 영업 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그 말은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요건은 못 갖췄다라는 거죠. 근데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은 갖췄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게 맞다면 이 말이 맞다고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법과 일반법에 대한 구도, 그리고 신법, 구법, 상위법, 하위법에서 하위법이 적용 우선에 있고 신법이 적용 우선에 있고 특별법이 적용 우선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문 간의 경합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법조 경합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이 같아야 됩니다.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이 같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입법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애당초 관련 법조문 간의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법조 경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두 법이 동시 적용돼야 됩니다. 동시 적용이 돼야 된다면 건축법도 적용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건축법상의 요건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적법한 신고라고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법조경합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이건 건축법 제11조 5항에 있는 인허가 의제제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14조 2항에서 건축 허가의 인허가 의제 규정이 14조 2항에서 건축 신고에도 준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청이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을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보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 안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11년도 1월달 판례를 말하는 것인데, 의제되는 인허가로, 그러니까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이 나오면 무엇도 나온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인허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도 나온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은 집중이 되지 않죠. 관할과 절차까지는 집중이 되지만 실체는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역시 건축 신고에서도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 58조에 나온 요건 중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요, 식수원 사용 관계 등의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 요건이 건축 신고 안에 포함이 돼 버리고요. 본래적 의미의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지만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일반적 의미의 수리를 요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도 아니고, 또 기속행위도 아니고 재량행위로 파악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본래적 신고죠.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절차법 40조의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재사항과 구비서류 그리고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형식적 요건, 이게 바로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나와 있는 바로 형식적 요건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형식적 요건, 신고 요건 맞는 거고요.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제 신고서가 접수기한에 도달되었다라고만 하면 사실 틀린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같은 요건에 적합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법한 신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적법한 신고라는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적법한 신고라고 했으니까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되고 신고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출 문제에서 이것이 신고서가 발송된 때에 라고 해서 잘못된 지문으로 출제된 바도 있었다는 점 같이 비교를 해 주시고요.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함은 상당하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문제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 문제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 문제인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지위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을 그 신고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기속사항으로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예외적 판례입니다. 요거 한 개만 따로 기억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를 위한 신고고, 그 수리는 준법률 행위에서 수리이며 그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있고 신고 요건을 갖춘 상황이면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요건 예외적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이건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 수산업 제조업,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인 거냐면, 공무원이 신고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지금 서류죠, 서류니까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기재사항 구비서류 중에서 구비서류 부분을 지금 따로 얘기한 거예요. 따로 얘기한 건데 이게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구비서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잘못 안내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고서는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서를 해야지만, 그래야만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무원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쨌든 접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고서를 접수를 했는데 근데 얘가 이런 걸 요구해가지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그러면 적법한 신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비서류는 법에서 요구한 신고 요건이 아니니까. 어쨌든 수리만 해놓으면 그것이 적법한 신고면 효과는 발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54조의 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뭘 조심을 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배웠던 희생적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수용유사적 제약이라거나 수용적 제약과는 좀 달리 희생적 제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 규정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전염병 예방법상의 보상 규정이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을 전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건데요. 보상 규정은 있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그 보상의 금액이 상당히 현저히 정상적인 정당한 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은 판단 여지입니다. 과연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것을 따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판단 여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적이 없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요건 부분에 있어서의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재량이라고 불러요.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상황인데 판례는 그것을 재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판례의 설명입니다. 판례의 설명 그러면 재량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거지 재량이가 인정되는 건 아닌데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부담이라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관 뭐 다 상관없는데 여기서 지금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업무 협약을 말하는 것이고 공법상 계약이죠. 잘 보세요. 이 공법상 계약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법상 계약에도 계약이고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부관을 붙였습니다. 부관을 부과한다. 붙였다는 거죠. 부관을 붙이는 것도 역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앞쪽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관으로 또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부관을 붙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양쪽 모두 다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상황이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돼서 효력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부관의 위법성 판단하게 되면 부관의 부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 부관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죠. 부관의 한계에서 항목간 영내법 이렇게 해서 사항적 한계가 있고 목적상 한계가 있고 시간상 한계가 있고 법령상 한계가 있고 내용상 한계가 있고 일반법 원칙상 한계가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법령상 한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관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한계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어떤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법령상 한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상 한계. 법령상 한계 때문에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주대행정의 근거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주대행정행위랑 동일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대행정행위도 처분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지 처분 이후의 법령에 위반돼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 취소 여러분들 이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직권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게 되면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권 취소는 재량입니다. 이거는 그 원행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 처분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직권 취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냐?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직권 취소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개입 청구권 중에서도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지금 제3자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사건에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이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행정개입 청구권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실체적 권리로서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차적 권리로서 직권 취소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응답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3개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 없습니다. 신청권 없고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다라고 해봐야 그것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뿐인 건데요. 여기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먼저 인정돼야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고라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상황조차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청권도 없고요. 여기서 직권 취소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청구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기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신뢰보호원 측에서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중에 보호가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가치 부분에서 이와 같이 사유의 방법으로 또는 이게 허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자신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다.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신뢰보원 측의 적용 요건으로서 선보처인반 얘기하는 거예요. 선보처인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까지는 최소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이 돼야지 신뢰보호 필요성, 즉 사인의 신뢰이익이라는 사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보호가치는 신뢰가 인정이 안 됩니다. 보호가치는 신뢰가 인정 안 되면 신뢰이익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13번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거기에 강론에 포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바로 우선 여기서 바로 뭘 떠올리셔야 되는 거냐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제9호에 따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상황을 떠올리시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직위해제 처분. 직위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공무원법 75조에 있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라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따른 행정절차법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하며 행정절차법만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임용 당시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가의 과실에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다시 말해서 임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당연 무효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으면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면 취소 사유로 봐야 될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라고 해서 결격 사유는 소극적 요건, 절대적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무효 사유로 보고 공무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모두 재직 중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요거는 총론을 벗어난 강론의 문제로 보여지고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데,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고 치면 이건 33조에, 요거는 69조에 있단 말이에요. 69조 쪽에 보게 되면 이 결격 사유 33조 쪽 상황에 해당하는 거 맞다고 하더라도 100% 당연 퇴직되는 건 아니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인정돼도 당연 퇴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 이건 강론 문제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공무원 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이나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것도 역시 강론 가까운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게 되면 퇴직급여라고 하게 되면 연금법상에 후불 임금적 성격의 부분이 있고 사회보장, 생활보장적 성격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문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고, 결격 사유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급여 부분이 근로자 수준으로 그게 일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적용될 수는 없지만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이 됐을 때는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근로기준법 또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법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될 수는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거는 다 받을 수 있고 임금 후불 부분 다 법정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조금 더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되고 일반 근로자만큼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헌법재판소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의 집단적 행위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강론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생활보상입니다. 생활보상은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있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 정책적 재량으로서 입법자가 서비스로 주는 보상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입법자에게 있어서는 생활보상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이 생활보상에 대한 규정, 이주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는 기속사항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입법자에게는 재량사항이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기속사항이 되는 게 바로 생활보상이고, 이거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 보상을 해주고 이거는 플러스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거고요.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이건 이제 옵션인데 입법자가 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내용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 이주대책, 생활대책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었었죠.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거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가의 문제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옵션으로 주는 것이고, 이게 생활보상의 정의죠.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주거 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벌었던 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상태 보장이 이주대책, 수익 보장이 생활대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속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정당한 보상, 손실보상의 대상자 모두에게 이 생활보상, 이주대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뭐를 공급합니까? 택지 등 주택과 택지, 집과 땅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한다, 무허가 주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등 그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재량권이. 이주대책 실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의 생활대책 대상자에 제외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얘가 행정주체이고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이든 생활대책이든지 간에 그 대상자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수분양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생활대책을 실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요, 거부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도 생활대책도 둘 다 그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면 거부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되어야만, 지금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죠. 순서에 따르게 되면 4번 확인 결정.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준법률 기준에서 확인이다. 보통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라고 보는 거죠. 비로소 수분양권,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분양권.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이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에 이게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게 맞으면 3번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려집니다. 이게 틀려져요. 그죠? 권리를 갖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권이.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생활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면, 이때 이 조건이 걸리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조건이 걸려야 됩니다. 이주대책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이건 토지보상법에서 따로 별도 인정하고 있는 기속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5번 공용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중토위와 여기엔 지토위는 둘 다 처분청입니다. 처분청이고, 여기 나와 있는 재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재결입니다. 수용재결. 앞에 있는 게 이의재결이 아닙니다.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의 신청을. 이거는 지금 불복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르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앞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토위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그 행정심판을 또 중토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인데, 특별행정심판인데 이름이 이의 신청인 것은 앞부분에 이것 때문에 이름만 그냥 이의 신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2008년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2월 29일 날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문제가 되죠. 여기는 처분청과 재결청이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일반 행정심판법으로 치게 되면 2008년도 이전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이 토지보상법에는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행정심판법 적용시키면 다이렉트도 가능하죠. 다이렉트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거치도록 토지보상법이 9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원래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공법인을 설립시키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예, 공법인은 무슨 공법인이에요? 재개발조합이죠. 재개발, 여기에는 재건축조합이든 아니든 재개발조합이든 그 법리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재개발조합이든 재건축조합이든 그 조합의 성격은 뭐냐면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공공조합입니다.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인을 설립시키는 거죠. 권리, 능력을 설정해 주는 특허처분, 설권적 처분, 특허처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니은하고 미음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 계획안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점을 좀 기억을 하세요. 계획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의 당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안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게 되면 당사소송이 맞는 거고요. 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이것은 이제 행정계획 처분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 처분입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 그리고 거기서 그 계획은 강학상 인가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해 다투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는 맞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면 그건 강학상 인가인 건 맞아요. 인가인 건 맞는데 여기에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라는 법리가 적용될 그런 계제는 아니고요. 인가처분을 다퉈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 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 이건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은 소급해 소멸을 한다. 이거는 공용수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죠.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형성력이 인정되고, 형성력에는 형성효와 함께 소급효가 인정되죠. 집행정지와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6번 지방자치제도인데요. 지방자치제도 자꾸만 지금 요 포인터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자주 출제되는 169조입니다. 169조인데, 169조에 보면은 단체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 그게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치면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자치사무로만 딱 좁혀지면서 법령 위법으로만 좁혀지면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순수한 강론입니다. 순수한 강론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번도 강론 문제고요. 3번은 총론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의장, 부의장에 대한 신임 의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게 맞고, 그 다음 4번도 이것도 강론 문제고요. 5번도 강론 문제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강론 문제네요. 감정평가업자는 총론 쪽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이다? 그렇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이다? 그렇다. 우선 여기 나오네요.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나오면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이라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과라거나 이렇게 뒤에 처분 나오는데 가격을 사실상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인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지 공시가 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또한 처분이라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처분이고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지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든지 간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 공시일 똑같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이고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기초지자체장이 등장을 한 거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으로 나오면 여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둘 다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강론 문제고요. 3번은 강론 문제고 4번, 5번 4번은 받고 5번 보겠습니다. 판례는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툰 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하자승계를 말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 결정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행처분이고 뒤에 있는 과세처분, 이게 후행처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표준지 공시가 결정하고요, 표준지의 가격 결정하고 세금 부과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하자승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여기가 뭘로 바뀌면, 여기가 보상금 결정에 대한 문제로 들어오면 있잖아요. 뭐로 들어올까요?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그 지방토지수용회나 중앙토지수용회의 수용재결 있죠? 수용재결엔 보상재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수용재결로 나오면 하자승계 돼요. 수용재결로 나오면 그 안에 보상금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것은 이제 고시공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땅이 전국 토 중에 어떤 몇 개의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받을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 나와가지고 나에 대한 보상금이 잘못 나오게 되면요, 그거 하자승계 인정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서 여기가 뭐로 나오면 수용재결, 보상금에 대한 문제로 나오면은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켜서 하자승계를 판례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기결력 이론 적용되는 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의 관계에서 기결력 이론 적용시켜서 인정을 했고요. 하자승계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수용재결 후행처분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기결력 이론을 가지고 하자승계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수용재결이지, 여기에서는 표준지 쪽은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표준 쪽은 과세처분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건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처리법상의 이의신청과는 다릅니다. 거부 같은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해 다시 거부당하면 또 그게 거부가 처분이어서 제소기간의 도가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의신청의 결과통지일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불복기간이 기산됩니다. 이거는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행정조직법 강론의 문제이지만 내용은 총론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단체 위임, 기관 위임 무엇이든지 간에 행정권한 법정주의 헌법 96조에 따르게 되면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에 인정된다.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만약에 법의 근거가 없이 권한 위임을 하면 기관 위임이든 단체 위임이든지 간에 그것은 헌법 96조 위반으로 위법이고요. 이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어 바로 무효가 됩니다. 전결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위임은 위임전결은 협의의 내부위임이죠.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유는요. 이거는 권한 배분 관계를 바꾸는 권한 위임이 아닙니다. 권한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권한 법정주의 적용받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거 없이도 내부위임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이건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물론 이 전결 보조기관에 대한 거 말고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상 규칙의 방식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 방식으로 위임을 했다. 다시 말해 사무위임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관위임 사무라는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기관위임 사무. 조례,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떨 때 그래요? 단체 위임 사무 또는 자치 사무를 위임할 때는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기관 위임 사무인 겁니다. 그래서 조례 방식으로 위임해서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중대 명백성설에 따라 위법하여 무효이다. 사무위임 조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사무위임 규칙으로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를 구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얘는 언제냐? 얘는 자치사무라거나 아니면은 단체 위임 사무를 위임할 때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위임 사무를 다시 위임을 할 때는 사무위임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걸 근거로 권한위임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 제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면, 위반됐다면 뭐가 이 부분인데 이게 연결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거나 얘가 이렇게 갔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위반이 되면요. 이거는 위법이죠.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 되는데 뭐에 위반돼서 위법이냐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23조 규칙에 위반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권한위임을 했죠. 권한위임을 이렇게 했다면 말이에요. 이게 위법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면은 법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법의 근거가 없는 거면 당연히 얘도 위반이 발생해서 위법한 권한 위임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에 위반되는 거냐면 이건 헌법이죠. 헌법 96조에 위반된 거예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런데 이 권한 위임도 역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니까 위법이면 그냥 무효죠. 무효. 그러면 법의 근거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 여기는요 권한위임이 없었던 거예요. 권한위임이 없었던 건데 그런데 수임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만약에 처분을 했다. 수임청이 처분을 했다면 이건 위법이죠. 역시 위법이 됩니다. 수임청의 처분도 역시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제 위법이 될 겁니다. 위법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거는 주체하자가 발생한 거죠. 주체하자가. 그런데 얘는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얘는 취소 사유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법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러면 이건 법의 근거 없이 행한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위법해지고 이것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권한위임이 없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수임청이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역시 이것도 위법이 되는데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냐. 결국은 이렇게 온 위법이잖아요. 앞에가 무효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위법 사유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왔는데 과연 이 조례나 규칙이 지방자치법 22조 23조에
법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게 명백하냐 이거예요. 이 위법이 명백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출발점 여기서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지가 않다 이거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법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명백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얘가 취소 사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취소 사유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그 뒤에 또 한번 나오는데요.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권,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권, 승인 취소권 둘 다 누가 갖고 있냐면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법령에 따르게 되면 이건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 그 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해 자치사무는 뭐라고? 사무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죠. 사무임 규칙으로 마련했으면 잘못 마련된 거죠. 이거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가 수임청이에요. 교육장한테 기초지자체 교육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다면 권한 위임은 어떻습니까? 권한 위임은 무효가 맞습니다. 권한 위임은 무효가 맞습니다. 결국 이 라인에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내부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내부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 여전히 위임청한테 권한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건 뭐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명에 5명에서 7명. 심의위원회는 한 명에 5명에서 7명이다. 이런 건 뭐 그냥 다른 건 뭐 맞냐 틀리냐 가지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정보공개법 19조 2항에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 갈 수 있고 행정심판 없이 또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는 임의관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임의관계,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도 임의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주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그 정보공개법 3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9조 1항 1호에 가게 되면 법률만 말고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3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그래서 9조로 가게 되면 대통령령과 그 다음에 조례까지 인정을 합니다. 조례까지.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나 그 절차, 비공개 대상에 관해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거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선 법률이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에 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됐다라고 해서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거고 이처럼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잘 나오지 않고 보통 구조를 내는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공개 대상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를 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이 되며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서는 처분 신청서입니다. 처분 신청서. 여기서 내가 공개를 받고 싶은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특정이 여기서 돼야 되는 거죠.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일체의 자료 이거죠. 일체의 자료. 그런 건 인정이 될 수가 없다고 했고요.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 특정이 이제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경우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를 갈 법상익은 인정된다? 인정이 안 되죠. 협의 수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정보공개 제도의 특수성, 제도적 성격에서 온 겁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정보를 마련해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취소 판결이 나와가지고 공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공개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걸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 소익이 없습니다. 이겨봐야 공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에는 거부를 한다고 해서 위협하지 않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위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수용자가 제소자가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장난삼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에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입니다. 기한이 붙어죠. 기타 부관입니다. 기타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취소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기한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한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취소의 대상 적격, 독립 쟁송 가능성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갱신 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 얘기는 기한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종기였고 시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었고 갱신 기간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맞았다. 그러면 3번부터 보겠습니다.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은 기한이 허가 또는 특허의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 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바로 주된 처분의 갱신기간이라는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기는 처분의 존속기간이고요. 처분의 갱신기간은 부관의 존속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갱신기간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 갱신기간의 의미는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유효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주대행정의 효력은 상실된 겁니다. 약속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그 주된 처분의 존속기간으로 의미를 가져버릴 수밖에 없고요.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에는 기간 연장 신청에 이젠 더 이상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신규 허가 신청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허가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갱신 기간이 존속 기간으로 다시 돌려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만 한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만료 전에 갱신,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행정청이 만약에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자동 연장입니다. 자동 연장인데 얘는 어쨌든 약속을 이쪽에서 안 지켰어요. 이쪽에서 안 지킨 거니까 이건 새로운 신규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전라북도 사건이었고요.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부관으로 기부 체납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 골프장 사업 승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부금품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으로 붙이면 위법해질 것을 이미 예상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으로의 도피를 하기 위해서 증여계약을 그 사업자와 체결했던 것인데 여기서 했던 판례의 말은 뭐였냐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법치행정. 근데 이건 뭐 기부금품법에도 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민법 103조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 측면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판시를 내렸었습니다.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하면서 이게 뭐예요? 어업허가입니다. 어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죠. 강학상 허가인데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인데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위협한 부관, 부관을 붙인 것 자체가 위협하다는 게 아닙니다. 기속행위 허가인데 부관을 붙였으면 원래는 뭐예요? 건축허가에다가 부관 붙이면 그냥 위법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그래서 위법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수산업법에 뭐라고 돼 있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는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내용이 문제입니다.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항목간 영내법에서 목이죠. 목. 주대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해야 한다 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얘기는 부관 삭제 신청을 했다.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을 한 다음에 명시적인 거부가 나온 거죠. 명시적인 거부가 나왔을 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거부처분 취소, 부관 삭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는 부담도 기타 부관도 모두 다 됩니다. 모두 다 됩니다. 일부 취소는 부담, 전체 취소송은 기타 부관, 거부처분 취소는 양쪽 다, 의무행소는 양쪽 다 안 됨. 이게 결론이죠. 21번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이걸 보세요. 법령의 수권에 법령을 보충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법령 보충적 고시로서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건 지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말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구체적인 수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2번과 연결해 보시게 되면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고 뒤에 이를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했어요. 정했으면 위랑 되게 비슷하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어디다가 위임했어요? 여기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지 행정규칙, 고시에 위임을 한 게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사 이 내용이 법규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필수적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령에 수권이 있어야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우선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법령 보충적 규칙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법령 보충적 규칙을 성립을 시키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엔 그게 아니라 행정규칙에다가 위임을 했지 고시에 위임을 한 건 아니었기 위임 없는 상황입니다. 위임 없는 상황이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그냥 머무른 거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법령 보충 규칙까지 가져야 되고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작용에 대한 기준 보세요.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작용에 대한 기준. 이건 뭐예요? 내용이 전부 다 행정 규칙의 내용이잖아요. 사인의 행위 기준, 국민의 행위 기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법규적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행정 규칙이에요. 정하여 발하해진 이른바 행정 규칙은 그 말은 바로 뭐예요? 형식도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도 둘 다 행정규칙, 행규 플러스 행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판례 그러면 우선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건 내부적 구속력만 이건 인정됩니다. 내부적 구속력 공무원은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대외적 구속력 이건 법으로서 성립되지는 못한다. 법규 명령은 아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 그러니까 이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건 행정규칙 형식의 그냥 법규 명령 상태에서 머무르고 이거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라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국립대학교는 1994년도 서울대학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 판례에서 했던 말은 뭐였냐면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맞다라고 했었죠. 맞다라고 했었는데 뭐는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까지 연결된 건 아니라고 했죠. 공권력 행사와 처분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냐? 공권력 행사죠.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화는 법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좁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인정한 건 공권력 행사다까지 인정을 한 거였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 도시공원 시설의 점유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공원에 가게 되면요, 거기 매점 있죠. 매점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야.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퇴거 의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명도 의무는 뭘 명도해 달라는 거야? 이거 매점 시설을 명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퇴거 의무든 명도 의무든 둘 다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이죠. 공작보형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되죠. 공작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되고, 보충성 원칙을 충족해야 되고, 이익 형량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계고 시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 시기를 늦추었다고 하더라도 대집행 계고 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상당한 기간은 어디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계고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영장 통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고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건데, 이 영장 통지 시점에는 대집행 실행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대집행이 들어가는 날짜를 좀 미뤄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정상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고를 하면서 정확한 의무 내용을 몰랐던 사람한테 원래 10일 정도 필요한 철거인데 하루 딱 주고 나서 대신에 여기서 기간을 길게 줬다 해봐야 결국 주어진 시간은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보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1차 계고에 불응하여 2차 계고를 한 경우, 1차 계고를 했는데 근데 얘가 끝내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래서 한 번 더 계고했다는 거죠. 2차 계고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8조에서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같이 걸어놓은 거예요. 7조, 8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조, 8조. 선행, 계고 처분, 선행 처분이죠. 위법성을 들어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계곡, 확정,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얘들은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볼 수가 있으며,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자승계론에 따르더라도 하자승계가 될 수 있죠. 강제 철거, 대집행 실행이 종료가 되면은 이건 확실하게 협의의 소익이 소멸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수되는 이익 이런 거 없고요. 따라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 이익이 원칙이다. 예외도 없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이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환급 의무도 환수 결정도 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에서 이미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의칙에 어긋날 것은 없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 그래서 사전 통지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거였어요. 의견 청취.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긴급 재판.
재판 등에 의해서 뭐예요? 이미 확정된 내용일 때 긴급 재판 곤란,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게 곤란한 경우에 끊고 의견 청취 여기로 들어가면 포기, 의견 진술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가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요? 단복 미백 이거죠. 단복 미 한 다음에 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복 미백. 그다음에 긴급 인정입니다. 긴급 인정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단복 미백 이렇게 들어가게. 반복이 아니 단복. 제가 왜 반이라고 썼습니까? 단입니다. 단복 미백.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와 같은 처분을 해야 됨이 명백할 때, 여기까지가 하나의 요건입니다. 단순 반복 경미 근데 곱하기 명백 이거고,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땐 이유 제시가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환수 결정 얘 같은 경우엔 이겁니다. 긴급 재판 곤란 포기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의견을 들어서 달라질 건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것이 아니었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죠. 둘 다 의무부가 권익 제한입니다. 그 중에 의무부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권익 제한, 이 권익이 판례는 기득권만 인정하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 기대권은 인정 안 하죠.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이거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조차법 22조 3항에 의해 의견 제출 기회 부여죠. 그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반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가 없으면 의견 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사전 통지는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죠. 청문 절차에 당사자 등은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행정절차법의 내용 그대로이고요.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유 제시에서 단복 미백 긴급 인정의 인정입니다. 인정. 신청한 거 수익적 처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을 때는 그때는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이거죠. 24번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변경의 의미가 행정소송법은 소극적 변경이고요.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죠. 칼로리 밸런스의 1번, 2번 칸까지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1번에 적극적 형성도 가능하죠. 적극적 형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서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 의무행재결로 처분재결, 적극적 형성재결을 아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명문으로 사실상 있습니다.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재결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우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각 앤드 재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불가변력이 있잖아요. 불가변력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길 보세요. 누구? 처분청. 불가변력은 그 행위를 한 행정청한테 적용되는 건데요. 재결이기 때문에 재결청한테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거지 처분청한테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재결청한테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얘한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면 얘는 이걸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분청한테 적용되는 건 얘가 피청구인이니까 어딜 봐야 되는 거냐면 기각, 여기를 보는 거야. 기각, 여기를.
기각 재결에서 기각 인용 이 부분은 처분 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 재결 이 부분은 불가변력 재결 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처분청이니까 이 재결 부분의 불가변력은 신경 쓸 게 없고 앞에 있는 기각만 보는 거예요. 기각을 보면 기속력이 없는 거죠. 여기는 기속력, 여기는 불가변력,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이행명령 재결, 의무행 재결이죠. 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처분 의무나 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이건 간접 강제든 직접 강제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2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건입니다. 즉시 직접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배상 명령 같은 간접 강제와는 좀 우리의 수준을 레벨을 달리 하고요. 그다음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시정 명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재처분 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분의 근거가 행정심판법 50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위에 얘랑 같은 거예요. 1번과 3번에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과 직접적 강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둘 다 43조 5항에서 적극적 형성 재결로서 처분 재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아무런 구제 방법이 별도로 남아있지 않을 땐 사정재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전면적 거부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구제 방법이 있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그 판결 주문, 여기는 재결 주문에 위법 또는 부당함을, 판결이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적법, 정당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 구제만 거부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야 되는, 얘는 누구야? 피청구인 처분청 말하는 거죠. 행정심판법 50조 2항입니다.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한 처분으로 법적으로 의제돼 버리기 때문에 이 직접 처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처분청은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처분이기 때문에 자기 처분에 대한 자기의 불복은 허용될 수가 없고요. 이 직접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부정돼서 각하돼 버립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고승의 대상 적격, 법률에 의하여 당연 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재임용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무슨 의미밖에 없겠어요? 너는 이미 퇴직당해서 공무원의 지위에 없다가 거부행위예요. 없다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것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 퇴직의 인사발령, 당연 퇴직의 통보도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당연 퇴직된 친구한테 이렇게 또 이제 들어왔을 때 거부하는 것도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양쪽 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마사회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여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한국 마사회, 물론 기타 공법상 법인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입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공법상 법인의 내부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마사회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이건 어떻게 비교하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하고 또이 맞추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청이 금전부가처분을 한 다음에 감액처분을 하게 되면 감액처분이 행정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처분과 이 변경처분이 각각 독립된 별개 처분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유리하게 일부 취소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심 고리는 뭐라고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입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되는 것이죠. 유리하게 변경되면 역흡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흡수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면 병존설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흡수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이거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했죠. 하나의 처분. 성희롱 결정과 그 다음 시정조치는 하나의 처분이고 이 성희롱 결정에 의해서 당의 강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시정 조치에 의해서 그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 의무가 또한 부과됩니다. 인격권 침해에서도 처분성 인정되고요. 여기서 시정 의무부가 자귀 하명 의무부가에서도 처분성이 양쪽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 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실제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냥 정정이에요. 정정. 이거 사업자를 정정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위장 사업자는 원래부터 사업자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 사업자인 거고 이거는 그냥 그 장부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정정은 언제나 처분이 아닙니다. 정정.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가 아주 많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015년도 국회직 8급 문제를 마치고 내일은 2016년도 국회직 8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